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한복판에서 미국인 기자가 카메라를 든 채 보위부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공식 취재 구역을 단 몇 걸음 벗어난 것뿐이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차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대사관도 가족도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과연 북한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봄,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손에는 카메라 장비가 가득 든 가방, 가슴에는 북한의 실제 모습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온 저였지만 이 나라만큼은 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내원이 붙었습니다. 리철수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꽤 유창하게 했고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그 웃음이 한 번도 바뀌지 않더군요. 마치 연습해온 표정 같았습니다. 평양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건물들은 말끔히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줄을 맞춰 걸었고 어른들은 바쁜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엔 새마을 운동으로 온 동네를 쓸고 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데려가는 곳만 갈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만경대 개선문.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순서대로. 제가 카메라를 들면 어느 방향으로 찍어야 하는지까지 안내원이 슬쩍 유도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외국 취재진에게 민감할 수도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걸어 다니던 대로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무언가를 등에 지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아이 하나가 맨발로 골목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보여준 평양과 제가 창문으로 본 평양은 같은 도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그날은 취재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안내원 리철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숙소 근처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도 큰 것은 두고 손바닥만 한 소형 카메라 하나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자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순간의 감각만큼은 믿어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골목 안은 달랐습니다. 낮에 본 대로변의 반듯한 건물들 뒤편으로 회색 벽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연탄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7, 80년대엔 골목마다 연탄재가 쌓여 있었잖아요. 그 냄새가 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고 아이 둘이 낡은 공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걸으며 주머니 속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인민복 차림이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저를 향해 곧장 걸어오더니 한 명이 조선말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I don't understand라고 했더니 남자가 제 주머니를 가리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저를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붙들더니 골목 끝에 세워진 차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게 단순한 제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남자가 한 명 더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떠밀려 뒷좌석에 앉혀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어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미국 대사관 번호를 되뇌었습니다. 평양엔 미국 대사관이 없다는 걸 그 순간에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혼자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차 안에서 저는 시간을 세웠습니다. 10분, 20분, 아마 40분쯤 달렸을 겁니다. 평양 외곽이겠구나 막연히 짐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저는 다시 팔을 붙들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복도, 형광등 불빛, 발소리만 울리는 긴 통로. 마치 오래된 공장 건물 같았습니다. 방 하나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가로 3걸음, 세로 4걸음쯤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나무 판자 하나, 담요 하나,
구석에 양동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자물쇠 잠기는 소리.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무서우면 오히려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가, 두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가, 그러다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멍한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6.25때 북에 잡혀간 국군 포로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제 이야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과 옥수수빵 같은 것이 든 그릇이 문 아래 틈으로 밀려 들어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허기가 이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경을 쓴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젊은 통역관이 따라 들어왔는데 어색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화국의 법을 어겼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종이엔 조선말로 빼곡히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서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거두더니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남자가 왔습니다. 신문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안경 쓴 그 남자, 저는 속으로 그를 안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안경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통역관이 질문을 읽었고 저는 대답했고 안경은 받아 적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소속, 가족관계. 그 다음 주부터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CIA와 연결되어 있느냐,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적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 적었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방에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까지 설치했습니다. 통역관이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읽으십시오 라고요. 종이엔 영어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이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을 불법 촬영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통역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협조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생일이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냥 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딱 1초 동안요. 하지만 저는 기자였습니다. 그 자백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질 걸 알았습니다. 제 얼굴로 제 목소리로 거짓말이 방송될 것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경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식사가 줄었습니다. 하루 두 끼가 한 끼가 됐고 불이 꺼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담요 하나로는 역부족인 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피란 시절 산속에서 추위에 떨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추위가 이런 것이었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몸도 야위어 갔습니다. 희망이 가장 얇아지던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감시 요원들은 보통 둘씩 교대로 폭도를 지켰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달랐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를 키다리라고 불렀습니다. 키다리는 가끔 제 방 앞을 지나다 잠깐 멈추곤 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 뭔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55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그릇이 들어왔는데 그릇 밑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딱 두 줄이었습니다. 서즈데이 나이트, 이스트 월, 스몰 윈도, 트러스트, 목요일 밤, 동쪽 벽, 작은 창문, 믿으라. 저는 그 종이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탈출을 유도한 뒤 더 혹독하게 처벌한다는 이야기를 취재 전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짜라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전쟁통에 낯선 사람 손에 이끌려
피란길을 걸었다는 이야기 어릴 때 들은 적 있습니다. 믿어야 사는 상황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잠든 척 누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다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폭도는 어두웠고 우리는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그가 동쪽 벽 끝에 있는 작은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 창문은 제 어깨가 겨우 빠져나갈 크기였습니다. 키다리가 손을 깍지 껴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밟고 창틀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몸을 내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2걸음쯤 되는 높이였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이 닫혔습니다. 키다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키다리가 쥐어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간단한 약도였습니다. 건물 뒤편 수풀을 지나 북쪽으로 걸으면 작은 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민가가 하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집 문을 두드리라고 조선말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입으로 몇 번 되뇌었습니다. 수풀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50일 넘게 좁은 방에만 있었던 몸이라 다리가 금방 떨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를 잡으며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에 낙엽 밟는 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또 참으며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작은 비포장 도로가 나왔습니다. 약도대로였습니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늘엔 달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걷다 보니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민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키다리가 적어준 문장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구들장이 데워진 온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외갓집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2번 밥을 챙겨주고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분이 왜 저를 도와주는지 물을 수도 없었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전쟁통에 모르는 사람 숨겨주고 밥 먹여줬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세상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배웠습니다. 사흘째 밤 할머니가 남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40대의 조선족 남성이었는데 중국말과 조선말을 섞어 쓰면서 짧은 영어도 몇 마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국경 넘어 중국 쪽으로 안내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두만강 근처까지 걸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이었는데 4월의 강물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조선족 남성이 앞장서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물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멩이가 미끄러워 자꾸 휘청였습니다. 맞은편 2개 발을 딛는 순간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붙잡히면 바로 송환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신분증도 없었고 여권도 없었습니다. 다 빼앗긴 채로 나왔으니까요. 조선족 남성은 저를 연변 근처 작은 마을의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한국말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그 말의 뜻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도움으로 베이징까지 이동했습니다. 사흘을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숨어 다녔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태극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태극기가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분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94일 만이었습니다. 석 달하고 사흘. 그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에 연락이 갔고 사흘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2시간 동안 저는 공항 안을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상점들, 넘쳐나는 음식들, 웃으며 오가는 사람들. 당연한 풍경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날 공항에서 그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자 아내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귀국하고 석 달 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금시설의 구조, 신문 방식, 자백 강요.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혼자 방에 돌아왔을 때 자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키다리였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탈출한 걸 알았을 때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는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어쩌면 저 때문에 더 힘든 곳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척 살아가지만 어두운 밤에 몰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잊혀가지만 그 손의 온기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꼭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키다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통일의 날이 오면 그런 만남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